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머신러닝이란 컴퓨터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경험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경험이라는 것이 사실 약간 좀 추상적이죠. 경험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학습이 됩니다. 그랬을 때 경험을 쌓게 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험을 쌓는 것, 즉 학습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처리 방법을 구현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처리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처리 방법이라는 것은 이 전통적인 머신러닝을 얘기하고요. 이 처리 구조라는 것은 인공신경망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델에다가 이 처리 방법을 구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이 사람의 경험을 모델한테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모델 자체가 스스로 경험한다기보다는 사람의 경험, 사람의 알고리즘, 사람의 처리 방법을 모델 안에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람의 경험이 모델 안에 구현이 됐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리 구조인 경우에는 신경망 모델이죠. 이 신경망 모델이 적절한 학습, 스스로 학습을 한다라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경망 모델에는 학습 변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입력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얘가 임무를 수행하고 나서 만들어진 결과가 얼만큼 바람직한지를 목적 함수로 만들고, 목적 함수가 최적이 될 수 있도록 모델 안의 변수를 찾는 과정, 이것이 곧 학습이기 때문에 모델 스스로 학습하는 관점에서는 인공신경망 구조가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컴퓨터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경험을 하는 것, 즉 학습을 하는 것을 아래 그림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 우리 컴퓨터 에이전트, 컴퓨터가 학습을 하기 전에, 즉 경험이 없는 거죠. 학습 전에는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3이라는 이미지가 입력이 되면 뭔지 모르죠. 3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생긴 것은 2고, 이렇게 생긴 것은 8이고, 이렇게 생긴 것은 5다라고 반복적으로 알려지면, 즉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이 머신러닝 모델은 이 3이라는 이미지, 3이란 이렇게 생긴 것이 입력이 되면 드디어 3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학습이라는 것은 곧 컴퓨터 모델, 학습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이 있고요. 환경에서 학습하는 것은 강화학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 데이터 또는 환경에서 여러 번의 경험을 쌓아서 뭔가를 알아낼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의 경험이다 또는 학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머신러닝을 가르치는 탐 미첼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탐 미첼 교수인데, 탐 미첼 교수는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정한 과업,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특정한 과업을 수행할 때 임무죠. 특정한 과업 임무가 되겠습니다. 특정한 과업 또는 임무를 수행할 때 경험 1을 통해 성능 P만큼 개선되었다면 이 컴퓨터는 과업 T, 즉 임무와 임무에 대해서 성능 P에 대한 경험 1을 통해 학습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상당히 좀 복잡한 얘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임무 또는 과업에 대해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업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험이라는 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성능,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일단 기억해 두시고 다음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저희가 이 과업을 필기체 숫자를 인식하고 분류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성능이라는 것은 뭐가 될까요? 이 필기체 숫자를 얼만큼 정확히 구별해 내느냐라는 거죠. 몇 퍼센트의 정확도로, 95%의 정확도로 아니면 뭐 35%의 정확도로 구별해 내느냐라는 것이 성능이 될 테고요. 그랬을 때 학습 경험이라는 것은 필기체 숫자를 분류할 때 이 학습 변수를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지도학습을 할 때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는 사람의 경험이 학습 모델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학습 변수가 업데이트 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알고리즘이 모델상에 구현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딥러닝에서는 모델 안에 있는 학습 변수를 찾아내는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 변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정확하게 경험을 하는 과정이다. 즉 학습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머신러닝 구현할 때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될 요소입니다. 머신러닝을 구현한다는 것은 첫 번째, 이 우리 모델이 어떻게 표현하는가라는 것을 구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델이 표현한, 즉 모델이 만들어낸 결과값이 얼만큼 타당한가, 얼만큼 바람직한가, 얼만큼 잘 만들었는가를 평가하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저희는 목적함수라고 하죠. 평가를 우리는 정량적으로 하는 방법을 목적함수다 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최적화 과정이 있는데요. 이 목적함수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학습 변수, 목적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학습 변수를 찾아내는 과정이 바로 최적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신러닝을 구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머신러닝 모델이 결과값을 표현해내면 그 표현된 것이 얼만큼 잘된 것인지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목적함수, 이 평가로서 만들어진 목적함수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이 변수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이때 표현을 할 수 있는 모델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학습 모델의 실체적인 구조 또는 처리 방법이 있겠죠. 그랬을 때 지도학습에서는 그 데이터로 학습하는 방법인데 데이터에 정답이라는 라벨 또는 레이블이 붙어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것이죠. 이럴 때 나오는 일반적인 모델입니다. KNN 모델, 리그레션 모델, 디시전 트리 모델, SVM, ANN은 인공신경망이 되겠죠. 이러한 모델을 우리는 지도학습을 할 때 사용한다라는 것이고요. 또는 그 비지도 학습인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K-means, DBScan, GMM, PCA, 생성 모델, 그 다음에 뭐 신경망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화학습에는 또 가치 기반의 강화학습 또는 정책 기반의 강화학습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학습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모델이 있는데 이러한 모델들이 임무를 완수한 결과값은 표현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표현된 것을 평가하는 것은 바로 목적함수를 만드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목적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목적함수가 만들어지면 이제는 목적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그것을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SGD,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모두 다 그레디언트 메소드예요. 즉 기울기를 이용해서 변수를 찾아내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반복이 되면 결국은 머신러닝 모델화되어 있는 변수를 찾게 되는 것이고요. 또는 뭐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는 알고리즘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데이터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학습 모델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즉 학습이 완료되는 것이고, 학습이 완료되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 또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상태를 입력받게 되면 경험한 바대로 결과물을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모델이 학습을 할 때 학습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그 지도학습이라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비지도학습이 있고, 강화학습, 이 세 가지 학습 방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이 그 자기지도학습 또는 뭐 준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지도학습은 뭐냐면 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해서 스스로 지도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준지도학습은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해서 이 비지도학습하고 지도학습의 한 중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지도학습부터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미지를 분석하는 임무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폐 엑스레이 사진이 입력이 되면 이 엑스레이 사진은 이제 입력 데이터가 되는 거죠.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환부, 여기가 바로 종양이 있는 위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라벨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Y라고 표시합니다. 그랬을 때 데이터를 표시할 때 일반적인 규약은 말이죠. X, Y 이렇게 표시합니다. 지도학습을 설명하는 데이터에서는. 그래서 X라는 것은 입력 데이터라고 하고요. 입력 데이터. 그리고 Y라는 것을 라벨이라고 합니다. 레이블이죠.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이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입력 데이터 X는 폐사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라벨은 뭐가 되냐면 환부 위치를 이렇게 바운딩 박스라고 해서 사각형으로 표시한다거나 아니면은 세그멘트를 해갖고 다각형으로 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목표 값을 특정하는 것을 저희는 라벨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지도학습은 무수히 많은 폐사진에다가 이렇게 라벨이 되어 있는 폐사진을 학습을 하게 되면 이미의 새로운 폐사진이 입력이 되면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이 환부 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비지도학습은 입력 데이터만 있습니다. 즉 X라는 것만 있고요. Y라는 Y라는 라벨이 없어요. 비지도학습은.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뭐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 뭐 프로파일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그다음에 관심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특정하게 링크드인에서는 뭔가를 알고 싶다라는 이 Y값, 즉 라벨은 없고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입력된 데이터 X, 모든 사람들의 그 프로파일 데이터, 뭐 관심사, 그다음에 뭐 거주 지역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종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멤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룹핑하느냐 이러한 정보들을 뽑아내는 데 비지도 학습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비지도 학습인 경우에는 데이터가 X라는 것만 있다, Y라는 라벨은 없는 걸 가지고 학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델이 할 수 있는 임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조금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죠. 하지만 강화학습은 데이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라는 것에서 컴퓨터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매 시간 단계마다 불연속적인 시간 단계마다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둑인 경우에는 이 바둑 자체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흑을 두게 되면 B라는 사람이 백을 두는 이런 것이 바로 강화학습의 환경이 되는 것이고, 이 강화학습에서 학습하는 방식은 이제 환경이 상태를 보여주면 이 에이전트 컴퓨터는 그 상태를 입력을 받으면, 즉 관측을 하게 되면 그 상태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람이 개입해서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다음 시간 단계의 상태가 바람직하다라고 하게 되면 보상값을 주고요. 아니면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생긴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벌칙을 줍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이렇게 행동
행동 보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의 에피소드가 완성이 되는데, 그리고 나면 모든 시간 단계마다 얻은 보상값의 합, 이걸 저희는 반환값, 좀 리턴이라고 하죠. 리턴의 평균값을 맥시마이즈 하도록 행동을 찾아내는 것이 강화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하고 존주도 학습은 최근에 나온 학습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그 GPT 아시죠? 챗 GPT가 사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즉, 챗 GPT라고 하는 언어 모델한테 우리가 던져준 데이터는 라벨이 없는 데이터예요. 예를 들면은 인터넷에 있는 텍스트 문장이랄지, 아니면은 디지털로 만들어진 소설이랄지, 신문 기사들, 이런 것들을 던져줍니다. 던져줬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도하는 건 없어요. 라벨을 다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GPT한테 준 상태에서는 비지도 학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라고 라벨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GPT 스스로 어떤 단어를 지우고 나서 그 단어를 맞춘다거나, 아니면은 맨 끝에 나올 수 있는 단어를 지우고 그 단어를 맞춘다거나, 아니면은 다음 문장에 나오는 것들을 전체 지우고 앞에 나왔던 문장을 조건으로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 것을 스스로 하는 것이죠. 즉, 스스로 라벨을 만드는 작업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자기지도 학습이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스스로 지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준지도 학습은 그 비지도 학습이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지도 학습을 한다는 얘기는 라벨을 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라벨을 다는 자체가 사실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그 라벨이 없는 데이터인데, 라벨이 없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소수의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혼합해서 학습하는 방식을 저희는 준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이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지도학습인데요. 지도학습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류를 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측을 하는 목적입니다. 분류를 하는 것은 일종의 n개의 객체 중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어디에 속하느냐를 하는 것이고요. 즉, 분류인 경우에는 x라는 데이터가 y가 되겠네요. y라는 그 라벨이 범주형일 때, 즉 예를 들면 뭐 yes냐 아니면 no냐, 아니면 1이냐 2이냐 3이냐, 이런 식으로 y의 라벨이 범주형일 때 사용한 것이 바로 분류가 되고요. 예측인 경우에는 x, y라는 데이터의 y라는 라벨이 연속형일 때, 즉 온도가 뭐 12도냐 아니면은 길이가 23m냐,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값을 맞추는 것은 예측, 리그레션 또는 프리딕션이라고 하고요. y의 라벨이 범주형일 때는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지도학습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분류의 모델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KNN이라는 모델이 있고 SVM이라는 모델이 있고 데시던트리가 있고요. 물론 신경망 모델을 사용해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을 할 때 리그레션 또는 프리딕션이라고 하는데, 예측을 할 때 사용되는 모델이 뭐 선형 회귀 또는 뭐 로지스틱 회귀, 데시던트리도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망 모델도 물론 예측을 할 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KNN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라는 것은 범주형 데이터인데 연속적인 실수값을 범주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KNN이라는 분류 모델을 예측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도학습에 사용되는 모델들이고, 지도학습은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분류, 두 번째는 예측. 네, 지도학습 모델의 활용 사례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얼굴 표정을 분류하는 모델이 있다고 치면,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 모델은 네 가지의 얼굴 표정만 분류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얼굴, 슬픈 얼굴, 놀란 얼굴, 화난 얼굴, 요 네 가지에 대해서만 이 모델이 분류를 하게 돼 있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외에 어떤 표정이 들어오게 되면 이 네 개 중에서,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인터넷을 통해 갖고 뭐 운동화를 하나 구매하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 클릭했던 운동화 이미지하고 그다음 옆에 나오는 추천 운동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맨 처음에 내가 클릭했던 운동화하고 가장 근접한 운동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랬을 때도 사실은 지도학습 모델이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현업에서 가장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 영상 분석 분야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폐 사진이 입력이 되면 폐의 환부 위치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여기서처럼 뇌의 MRI 사진을 입력하게 되면 그 뇌 사진 중에서 어느 부분이 병변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바로 지도학습으로 학습된 그 CNN 모델이 활용되는 사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자본시장에서 주식의 가격을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원자재 값을 예측한다거나 하는 것이 바로 시계열 데이터 분석이죠. 시계열 데이터 분석인데, 시계열 데이터 분석도 회귀 모델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란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저장된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소위 말하는 그 순환신경망이나 아니면 트랜스포머 같은 모델이 이 과거에 있던 순차적인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다음 시간 단계에 벌어질 것들을 예측하는 모델이죠. 전형적인 시계열 데이터 모델은 전형적인 지도학습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학습 모델에서 학습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도학습 모델은 일단 지도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X라는 입력 데이터, Y라는 레이블,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X가 입력이 되면 그 지도학습 모델은 주어진 임무, 즉 Y를 예측하는 것이죠. Y를 예측하게 되면 이 모델이 예측한 Y 바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원래 맞춰야 할 정답이 되겠죠. 정답 또는 레이블, 라벨이죠. 라벨 또는 레이블을 맞춰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얼마큼 잘 맞췄냐라는 것이 바로 목적 함수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모델이 예측한 Y바가 얼마큼 정답하고 일치하느냐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방법이 바로 목적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에러를 뭐 제곱한다거나, 또는 에러에 절대값을 씌운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목적 함수를 만드는데, 목적 함수는 항상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모델 안에 있는 학습 변수를 찾는데 보장이 된다, 개런티가 된다라고 말씀 주셨었죠. 그래서 모델이 예측한 것을 가지고 얼만큼 정확한지, 얼만큼 잘 맞췄는지에 대한 목적 함수를 만들고, 이 목적 함수를 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델 안에 있는 변수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찾는 과정이 바로 최적화 과정이고요. 최적화에 쓰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지 분석을 할 때 입력 데이터 X, 요건 X가 되겠죠. 입력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임무가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임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입력되는 것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분류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입력된 이미지가 있는데 고양이를 찾는다 할 때는, 고양이 얼굴을 찾는다 할 때는 이 고양이 얼굴을 특정하는 겁니다. 이 박스를 쳐갖고 고양이 얼굴을 특정하는, 즉 오브젝트를 추적하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죠. 오브젝트를 찾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라벨을 달아주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박스에 X1, Y1, 그 다음에 모서리에 있는 여기는 X2, Y2, 즉 박스를 우리가 규정하는 거죠.
이 박스의 위치를 잡는 것을 우리가 오브젝트를 찾을 때 라벨이라고 하고요. 또는 이 오브젝트의 이 박스가 아니고 오브젝트를 정확하게 따는 게 있어요. 세그먼트라고 해갖고 오브젝트를 이렇게 따는 게 있습니다. 딸 때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냐면 소위 말하는 다각형을 만들어줘야 돼요. 다각형을. 이 오브젝트를 정확하게 감싸는 이 세그먼트를 달아줘야 되는데 이걸 저희는 폴리곤이라고 하죠. 다각형. 이 폴리곤을 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점을 다 찍어서 모든 폴리곤에 있는 점들의 좌표값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세그먼트를 위한 라벨이 됩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저희가 이제 지도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X, Y라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X라는 것은 인터넷에서 뭐 서핑을 하거나 크롤링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라벨을 하는 작업이 사실은 일일이 사람이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알바생들 동원해서 라벨다는 것을 이름을 하죠. 그랬을 때 이 강아지라고 하는 이렇게 그냥 클래스를 나눠주는 요 라벨 작업이 가장 싸요. 알바비가. 그 다음에 이 바운딩 박스 하는 것은 두 점을 찍어야 되니까 그나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요게 좀 알바비가 비쌉니다. 그 다음에 세그멘트 하는 것은 하나씩 모든 이 오브젝트를 정확히 감싸는 곳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를 계속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 빠뜨린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입력 데이터 X가 입력이 되면 분류를 하는 레이블을 저희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요거를 저희는 원화 인코딩이라고 하죠. 원화 인코딩. 즉,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4개의 요소가 있잖아요. 라벨이 4개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즉, 만약에 라벨의 요소의 개수가 4개라고 하면 이 모델은 4개의 객체를 분류하는 모델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요 세 번째 요소에 1이라고 되어 있으면 약속을 하는 거죠. 컴퓨터하고. 세 번째 요소가 1이라는 것은 강아지다라고 약속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강아지고. 예를 들면 첫 번째 요소가 1이고 나머지 0인 경우에는 우리는 고양이라고 하자.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라벨링 할 때 이 분류를 하는 문제의 라벨은 이렇게 원화 인코딩으로 한다라는 것을 제가 빠뜨렸네요. 네, 다음은 그 비지도 학습인데요. 비지도 학습의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군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차원 축소가 있습니다. 차원 축소는 그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생성 모델, 즉 모델이 힌트를 입력받게 되면 힌트에 걸맞는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문장을 생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성 모델이 되고 대표적인 게 챗 GPT가 되겠죠. 또는 뭐 달리 같은 것들이 바로 생성 모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분집에 해당하는 모델이 대표적인 모델이 K-means라는 모델이 있고요. 그다음에 DB스캔, GUMM,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죠. 그다음에 하이라키칼 계층형 모델이 있고 역시 인공신경망으로도 군집이라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지도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원 축소에는 이 PCA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SVD, TSNE, 오토인코더라는 모델이 있어요. 오토인코더는 인공신경망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생성 모델에는 VA, 그 Variational Autoencoder이고, 그 다음에 GAN이라는 게 있고, 디퓨전 모델,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디퓨전 모델이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은 달리나 미드전이라는 게 있어요. 미드전이라고 하는 생성 모델,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은 대부분 그 디퓨전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성 모델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비지도학습에 나오는 모델들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정리하면 비지도학습의 목적은 즉 비지도학습을 통해서
모델이 수행해야 될 임무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군집, 두 번째는 차원 축소, 세 번째는 생성 모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모델을 만들게 되면 어디에 사용되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요 예는 이제 차원 축소가 예가 되는데요. 차원 축소. 이 차원 축소라는 건 뭐냐면 이 초기에 저희가 확보된 데이터, X라는 데이터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모든 학습 모델이 다루는 데이터는 벡터 형태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벡터다. 벡터인데 즉 요소, n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1D 어레이 형태인데 원시 데이터 X의 요소들 중에서 뭐 중복되는 요소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결과값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사실은 모든 데이터를 다 취급하게 되면 결과에 그렇게 기여하지 못하거나 또는 왜곡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또는 이 만약에 100차원 데이터를 쓴다. 즉 100개 요소를 가지고 있는 X를 다룬다 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X라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원이 맥시멈 3차원이죠.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100차원 데이터 또는 뭐 10차원 데이터를 요소가 10개가 있는 데이터를 한번 3차원으로 축소하게 되면 우리가 드디어 X라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원 축소의 목적은 첫 번째는 이 불필요한 데이터, 즉 노이즈가 있거나 아니 중복되거나 아니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데이터를 없애버리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3차원 이하로 축소하게 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관측이 가능하다. 뭐 이러한 목적으로 차원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걸까요? 여기서는 이제 3차원 데이터가 있는데 3차원 데이터를 2차원 데이터로 하게 되면 보다 더 명확하게 데이터의 성질을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비지도 학습에서 또 하나의 활용 사례는 뭐 넷플릭스에서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넷플릭스나 의료에서 뭐냐면 군집이에요, 군집. 이 군집이라는 건 뭐냐면 X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X라는 데이터의 특성을 가지고 유사한 것들이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원 가입할 때 뭐 이름, 그 다음에 뭐 나이도 쓰죠. 나이, 주소, 성별, 거주지 하고 나서 내가 자주 보는 영화들을 쓰죠. 내가 좋아하는 장르를 쓰게 되면 그리고 이제 계속 영화를 클릭해서 볼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떤 데이터가 넷플릭스 플랫폼에 쌓이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넷플릭스 가입자마다의 특성들이 그룹핑됩니다. 그래서 이 특성들을 모든 가입자들의 특성을 그룹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레커멘드 하기 위해서요. 추천이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나랑 유사한 사람들의 모임을 하게 되면 그룹핑하게 되면 예를 들면 나랑 유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봤던 영화를 내가 안 보게 되면 그 영화를 나한테 추천하게 되는 거죠. 의료 분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환자를 그룹핑합니다. 이거는 뭐 예전부터 이 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환자들을 A 그룹, B 그룹, C 그룹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처방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처치 같은 이 절차가 바뀌겠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예를 들면 뭐 약을 3개를 주고 B라는 그룹은 약을 2개 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이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 기술 요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이 클러스터링 기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요 그림은요 생성 모델에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예요. 제가 생성 모델에다가 제 사진을 입력을 했더니 이 디즈니 사진으로 학습된 생성 모델이 제 얼굴의 특성을 따서 디즈니 사진의 힌트로 만든 다음에 입력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즈니 캐릭터를 만들어 준 것이죠. 그래서 생성 모델은 이 그러니까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힌트를 입력받게 되면
힌트라는 것은 몇 가지의 실수값입니다. 실수값을 입력받게 되면 저라는 사람의 몇 가지 특성들이죠. 이걸 하게 되면 이 생성 모델이 이러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거죠. 이런데 이 생성 모델이 사용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원 축소, 그 다음에 군집, 그 다음에 생성, 뭐 이런데 비지도 학습으로 학습된 모델이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지도 학습 모델이 이제 학습하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생성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생성 모델이나 아니면은 생성 모델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x가 입력이 되면 이 비지도 학습 모델이 y 값을 y 바라는 걸 만들어내고 이 y 바라는 것이 얼만큼 그럴듯한가라는 것을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만들어낸 y 값이 과거 데이터와 견주어서 얼만큼 그럴듯한가를 likelihood라는 목적 함수를 만들어서 이거를 맥시멈 할 수 있도록 그럴듯한 정도를 최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학습 변수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비지도 학습, 즉 뭐 차원 축소나 아니면은 군집, 이 두 가지 임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 신경망 모델은 많이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원 축소인 경우에는 오토 인코더라는 게 있었죠. 오토 인코더라는 것을 써서 차원 축소하는데 이 군집이나 차원 축소인 경우에는 전통적인 머신러닝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비지도 학습인 경우에는 전통적인 머신러닝이 x가 입력이 되면 이 y바를 만들 수 있는 처리 방법이 구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비지도 학습 중에서 특히 차원 축소와 군집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해서 군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갖고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을 내장을 해놓고 임무를 완수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많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린 이 차원 축소나 군집 또는 생성 모델에서 이것이 이 신경망 모델에서는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 그 다음에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는 어떤 식의 처리 방법이 구현되어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화학습인데요. 강화학습은 보시는 것처럼 두 마리 고양이가 있죠. 두 마리 고양이가 있는데 이 한 마리 그 얘하고 얘는 일종의 컴퓨터 에이전트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관측하는 모든 것들이 환경이 되는 거죠. 환경의 상태가 되는데 벨도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인이 주는 먹이도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행동이라는 것은 벨을 누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고양이들이 행동하는 행동, 고양이들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환경이 바뀌느냐입니다. 즉 주인이 간식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고양이는 자기가 분명히 행동을 했는데 주인이 간식을 안 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벨을 누르는 것이 좋은 행동인가 보다라고 터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매 시간 단계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모델 프리라는 게 있고 모델 기반의 강화학습 방법이 있는데 사실 강화학습의 학문적 배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행동 심리학이라는 게 있고요. 행동 심리학. 또 하나는 제어가 있습니다. 제어. 컨트롤이죠. 그래서 강화학습을 지지하는 강화학습의 배경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학문 두 가지는 행동 심리학이라는 게 있고 제어가 있는데 행동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강화학습 방식이 바로 모델 풀이에요. 그 다음에 제어라고 하는 컨트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강화학습 모델이 바로 모델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에는 이제 크게 행동 심리학 기반의 강화학습인 모델 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제어, 컨트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강화학습은 모델 기반이 있는데 모델 프리에서는 또 두 가지가 나뉩니다. 가치 기반이 있고 정책 기반이 있어요. 즉 밸류를 구해서 이 에이전트가 행동했던 모든 행동에 대한 보상값을 합한 리턴 값의 평균값이 밸류죠. 그 밸류를 가치를 가장 최대로 할 수 있는 행동을 찾는 것이 가치 기반이 되고, 이 정책 기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함수로 만듭니다. 함수를 만들어서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그 함수값, 그 팔러스에 대한 결과값이 마찬가지로 가치로 생기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평가를 사실은 가치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은 팔러스 기반으로 하는데 행동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목적 함수는 value 펑션이 따로 있어요. value 펑션을 가지고 이 팔러스 펑션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팔러스가 잘 될 수 있는 이 구별은 value 펑션이라는 가치 함수로 평가하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가치 기반의 모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적 계획법,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몬테카를로 방법, 그 다음에 시간차 방법, 템포럴 디퍼런스라고 합니다. 템포럴 디퍼런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 정책 기반은 정책 기울기 방법, 팔러스 그레디언트 메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액터 크리틱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기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어라는 학문 분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강화학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보틱스나 이 제어 쪽에 많이 쓰이는 강화학습 방법이 되겠죠. 만약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아틀라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를 학습을 시킬 때, 지금까지는 룰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강화학 기반으로 만약에 학습 방법을 이 연구 방법을 바꾸게 된다면 아마도 모델 기반의 강화학습을 시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도 아마 모델 기반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 강화학습으로 학습된 모델의 활용 사례인데요. 이 강화학습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알파고죠. 알파고는 정책 기반의 강화학습 모델입니다. 정책 기반의 강화학습 모델로서 이 들어가는 모델은 인공신경망을 썼어요. 그래서 강화학습 알파고에는 정책 기반인데 여기엔 두 가지 네트워크가 있는데, 하나는 이 팔러시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밸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가치망이라고 하죠. 정책망, 가치망. 그래서 팔러스 네트워크라는 것이 바로 액터입니다. 액터. 액터라고 해서 일종의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 주체가 됩니다. 그 밸류 네트워크, 즉 가치망은 크리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팔러스 네트워크가 둔, 액터가 둔 행동에 대해서 이 밸류 네트워크라는 것이 평가를 하는 것이죠. 즉 밸류 네트워크는 목적 함수예요. 그래서 알파고는 두 가지 네트워크가 존재하는데, 이 팔러스 네트워크가 행동을 하게 되면 밸류 네트워크가 그 행동을 넘겨받아서 이 가치를 평가합니다. 즉 목적 함수의 값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밸류 네트워크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도록 이 팔러스 네트워크에서의 행동을 찾는 것이 바로 알파고가 강화학습 방식으로 학습했던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신약 개발할 때도 강화학습이라는 모델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소분자, 스몰 몰레큘을 입력을 받으면 얘가 특정한 단백질을 와해하는 신약 물질 후보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신약 후보 물질이 기존에 있던, 예를 들면 뭐 폐암의 단백질이나 아니면 간암 이런 것들을 와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물질 후보를 만들어낼 때도 이 강화학습이라는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가 자본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뭐 주식이나 아니면은 어떤 투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현재 있는 그 자본시장의 모든 인덱스를 입력을 받아서요, 스테이터가 되는 거죠.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유가가 됐건 뭐 환율이 됐건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 정치 상황들을 입력받아서 얘가 할 수 있는 행동은 파느냐, 사느냐, 홀딩하느냐 이 세 가지 행동 중에서 매 시간 단계마다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가치가 업다운 하겠죠. 내가 팔았을 때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보상을 주고 내가 홀딩했을 때 가치가 떨어지면 뭐 페널티를 주는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이 강화학습 알고리즘, 강화학습 모델은 특정한 상태가 됐을 때 과거에 있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했던 행동 중에서 가장 가치 있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투자하고 증식하고 하는 데에도 강화학습이라는 모델이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네, 강화학습 모델이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강화학습 모델은 입력된 데이터는 이제 상태가 되죠. 상태가 입력이 되면 이 상태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벡터입니다. 상태도 벡터예요. 그래서 상태를 정의하는 요소가 있겠죠. 상태를 정의하는 요소가 벡터 형태로 입력이 되면 이 강화학습 모델은 이 상태에 걸맞는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행동을 취하게 되면 이 환경이라는 것이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다음 시간 단계의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때 사람이 대입해서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생긴 다음 시간 단계 행동은 예를 들면 t 뭐 1이라고 하겠습니다. t1에서 행동을 했다면 이 환경은 다음 시간 단계 t2에서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 단계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다음 시간 단계에서 환경이 만들어낸 상태를 보고 이 상태는 내가 원했던 상태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모델한테 이 플러스라는 보상값을 주게 되고요. 만약에 다음 시간 단계의 상태가 원하지 않았던 상태가 된다고 하면 마이너스라고 하는 벌칙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가 진행이 되면 마지막 에피소드가 끝나게 되면 하나의 에피소드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매 시간 단계마다 받았던 보상값을 쭉 합해요. 합한 다음에 이것을 리턴값, 즉 반환값으로 만들고 이 반환값을 여러 개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평균값을 낸 것을 우리는 가치라고 하죠. value라고 합니다. 이 value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도록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학습 모델 안에 있는 변수를 찾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처리 방법을 알아내는 방법이 바로 강화학습의 학습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MDP라고 하는데요. MDP 프로세스 MDP라는 것은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것은 이 강화학습을 풀어내는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에서 저희가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는 방정식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강화학습에서도 에이전트하고 환경이 인터랙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가장 최선의 행동을 찾아내는 방정식을 저희는 MDP라고 하고요. MDP가 정의가 되면 MDP를 만족하는 행동을 찾습니다. 뭐를 기준으로? value를 기준으로. 가장 가치가 높은 행동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여기에 있는 요 에피소드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S라는 것은 스테이트를 의미하고요. A라는 것은 액션을 의미합니다. 행동이 되겠죠. 그다음에 R이라는 것은 보상을 의미합니다. 리워드. 이렇게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가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에피소드라고 하는데 이랬을 때 이 강화학습의 에이전트는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냐면 각 시간 단계마다 요 리워드가 있겠죠. 리워드를 합합니다. 합해서 현재 시간 단계의 값으로 만들어줘. 이거를 리턴 값이라고 하죠. 리턴 값을 여러 번의 에피소드를 취한 다음에 그 평균값을 우리는 가치라고 하고요. 이 가치를 최대로 만들 수 있도록 행동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화학습의 목표가 되고 이때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첨자예요. 이 첨자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데 자, 그 스테이트하고 액션은 같은 시간대에 벌어지죠. 그래서 에이전트는
T0에서의 상태를 입력받게 되면 T0 상태에서 액션을 취하게 되고, 그러면 이 환경은 다음 시간 단계 T1에서의 다음 시간 단계에서 상태를 보여주게 되면 이 상태가 사람 관점에서 사람이 보기에 만족하다. 그러면은 만족하게 되면 플러스를 주게 되는 것이고, 불만이다, 마이너스를 주게 되는, 이 리워드라는 것은 이 상태의 함수가 됩니다. 이거를 저희는 보상함수라고 해요. 이 보상함수는 이 환경이 만들어낸 다음 시간 단계 상태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함수예요. 이 상태가 사람이 보기에 만족스러우면 보상함수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보기에 이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마이너스를 줍니다. 그래서 보상함수는 누가 정의하냐면 사람이 정의해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무수히 많은 에피소드를 취하게 되면 이 에이전트는 가장 가치가 큰 행동을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강화학습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학습 방식,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설명드렸고요. 요거는 학습 방식이 아니라 다음에 우리가 설명을 드릴 신경망 모델, 즉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한번 예습하는 의미로 간단히 이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망 모델은 그 딥러닝 모델이죠. 즉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으로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으로 만들어진 딥러닝 모델은 특징이 층층이 쌓인 신경망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충분히 많은 학습 변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신경망 모델의 시작은 TLU부터 시작을 하죠. TLU는 뭐냐면 1943년에 미국의 심리학자이죠. 워런 맥컬러크하고 수학자인 월터 피츠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일종의 뉴럴 네트워크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뇌가 작동되지 않을까라는 거였죠.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신경망 모델은 사람의 그 뉴런하고 시냅스의 형태를 따오긴 했어요. 모델을 만들 때. 하지만 정확하게 사람의 뇌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경망 모델이 사람의 뇌 구조하고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신경망 모델은 TLA에서 시작이 됐던 것처럼 사람의 뉴런하고 그 뉴런과 뉴런의 연결인 시냅스의 형태를 따왔다는 것은 맞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신경망으로 되어 있고요. 뉴런이 되어 있고, 뉴런과 뉴런이 여기 나와 있는 그 시냅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냅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수학적으로 구조한 것이 바로 인공신경망이 되겠죠. 이랬을 때 노드라는 것이 바로 뉴런이 되고요. 여기는 동그라미가 뉴런이 됩니다. 또는 노드라고 하죠. 노드. 그랬을 때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는 요거를 엣지라고 하고요. 또는 이게 바로 신경망이죠. 이게 바로 신경망이 됩니다. 신경망. 망이라는 것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뇌 속에서 이 신호가 전달되는 것이 바로 시냅스라는 것으로 신호가 전달이 되고, 시냅스의 사실은 학습 결과, 즉 경험의 결과가 저장이 됩니다. 즉 시냅스가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어떤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공신경망에서도 학습의 결과는 이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요 엣지, 요 신경망 사이에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요 패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학습 변수는 모든 엣지마다의 학습 변수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공신경망이다.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딥러닝 모델의 장점은 층층이 쌓인 신경망 구조 덕분에 우리는 비선형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비선형 해석이 가능하다. 즉 다른 말로 복잡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다음에 충분히 많은 학습 변수는 뭐냐면 표현력이 풍부한 것이죠.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의 특성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이 가능하고, 이걸 기반으로 얘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신경망 모델은 그 딥러닝 모델은 사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다 학습이 가능한 모델이에요. 그런데 신경망 모델은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신경망 모델이 해야 될 임무에 따라서 모델 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것은 학습하는 방식에 따라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경망 구조를 설명드릴 때는 이 학습 방식보다는 사실은 임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취급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하는 것이 더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신경망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임무, 그 다음에 신경망 모델이 다루는 데이터에 따라서 대략 이런 정도의 신경망 모델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MLP라는 경우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해갖고 레이어가 멀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신경망 모델은 주로 다루는 데이터가 벡터형이에요. 여기는 벡터죠. 벡터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 요소가 n개가 있는 벡터죠. 이 벡터를 다루는데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된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뭐 음성 데이터, 그다음에 뭐 엑셀 같은 테이블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이런 것들이 바로 벡터형 데이터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입력된 데이터가 이미지예요. 이미지라는 것은 전형적인 2D가 되겠죠. 또는 컬러인 경우에는 RGB가 있기 때문에 3D가 되는데, 이 이미지인 데이터는 어떤 게 있냐면 한 픽셀을 중심으로 전후 좌우에 있는 이미지가 서로 어텐션,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벡터형으로 푸는 순간 사실은 각 픽셀이 가지고 있는 전후 좌우의 관계의 관련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미지를 분석할 때는 우리가 이미지를 그 자체로 입력받아 갖고 해석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분석할 때 가장 탁월한 신경망 모델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델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미지를 입력을 받아서, 즉 이미지를 다루는 데이터, 이미지를 다루는 모델 또는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는 우리가 CNN이라고 하는 모델을 주로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가 순차적인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어,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 뭐 독일어 같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물론 이제 뭐 문법에 따라 갖고 어순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휘가 나오는 것, 또는 시계열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는 일정한 시간 단계마다 기록된 데이터이죠. 이런 것을 처리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모델입니다. 이거를 저희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줄여갖고 RNN이라고 하죠. 그래서 RNN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표시가 되냐면 이렇게 테이블로 표시가 돼요. RNN 데이터는 뭐 시계열이 됐건 아니면은 뭐 자연어가 됐건. 그래서 각 행은 뭐냐면 시간이 되고요. 각 행은 순서가 되고요. 순서가 되고, 그다음에 컬럼은 뭐가 되냐면 특성이 돼요. 특성.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 데이터는 이렇게 테이블 형태다. 전형적인 게 엑셀 데이터 같은 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음파, 그다음에 뭐 동영상, 그다음에 자연어 이런 것들이 시계열 데이터가 된다. 그래서 신경망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거나 설명할 때는 뭐 비지도학습, 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학습 방식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델이 다루는 데이터의 형태, 그 다음에 모델이 수행하고자 하는 임무를 가지고 분류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신경망 모델이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요게 이제 신경망 모델이 학습하는 방식인데요. 신경망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수히 많은 학습 변수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함수인데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학습 변수가 되겠죠. 학습 변수가 되고, 일단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얘가 수행할 임무에 관련해서 학습 데이터를 모으는 게 되겠죠. 이미지를 모으거나 또는 뭐 텍스트를 모으거나 아니면은 뭐 이 보이스를 모으거나 사운드를 모으거나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대문자 X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저희가
이 모델이 모든 데이터를 다 입력받을 수 있지만 뭐 컴퓨터의 성능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의 중복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데이터 X에서 특정한 크기만큼 추출합니다. 이거를 저희는 배지라고 해요. 배지. 10개가 되거나 아니면 뭐 100개가 되거나 이런 정도로 배지 사이즈는 이제 사람이 정하는 설정 변수인데 이 배지만큼 추출합니다. 이거를 저희는 X라고 할게요. 스몰 X. 그러면 이 배치만큼 추출된 것을 입력을 해요. 딥러닝 모델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얘는 출력을 하겠죠. X1에 대해서의 출력은 Y1, X2에 대해서는 Y2, X 뭐 10에 대해서는 Y10이라고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출력한 각각에 대한 모델의 예측값하고 각각에 대한 정답이 있겠죠. Y1의 정답, Y2의 정답, Y10의 정답이 있겠죠. 그래서 Y1과 Y1의 정답 간의 에러를 뭐 제곱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절대값 씌우거나 아니면 이것이 만약에 확률 분포라고 하게 되면 확률 분포 길이의 뭐 KLD를 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목적 함수를 구합니다. 목적 함수를 구하게 되면 이 목적 함수는 항상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형태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목적 함수를 최적으로 만들어주는, 즉 목적 함수를 만약에 에러라고 한다면 에러를 최소로 할 수 있도록 목적 함수 안에 있는 학습 변수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최적화 과정이죠. 이럴 때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기울기 방법이죠. 기울기 방법. 즉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됩니다. 기울기 방법을 써서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아래로 볼록한 목적 함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학습 변수를 찾는 것이죠. 이것을 한 바퀴 돌게 되면 학습 변수가 한번 업데이트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학습 데이터 셋에서 두 번째 배치를 뽑아요. 두 번째 배치 뽑은 다음에 입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측을 하게 되면 다시 이걸 예측된 것으로 목적 함수를 만들고 목적 함수를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서 학습 변수를 갱신하고 다시 또 X에서 세 번째 배치를 뽑은 다음에 세 번째 배치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모델이 내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 셋을 다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는 원 에폭이라고 해요. 원 에폭이라는 것은 우리 모델이 내가 확보된 모든 데이터를 한 번 다 경험한 것을 원 에폭이라고 하고 원 에폭 안에는 사실은 무수히많은 이터레이션이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배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는 이 전체 데이터에서 일정한 크기만큼 추출해서 학습을 시키니까 이 여러 번의 이터레이션이 반복이 되면 한 에폭이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체 데이터가 만약에 저희가 만 개가 있다고 치면 만 개가 전체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제가 배치 사이즈가 10이에요. 10. 10개만큼 저희가 배치로 추출하게 되면 1000번을 반복하게 되면 1000번 반복하게 되면 한 번의 에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1000번을 반복한다는 얘기 뭐냐면 1000번의 이터레이션, 즉 1000번만큼의 학습 변수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0번의 학습 변수 갱신이 일어나게 되면 얘는 한 번 에폭이 일어나고 이거를 최소한 뭐 3회폭, 5회폭, 10회폭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오버피팅이 발생된 시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학습 변수로 하게 되면 계속 에러가 커지긴 하는데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동시에 입력하게 되면 언젠가는 얘가 다시 에러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뭐 4회폭이 되면 여기서 스탑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점이 바로 오버피팅이 발생이 되니까 더 학습을 하게 되면 새롭게 입력될 데이터에 대해서는 에러가 실수가 커지는 거예요. 에러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적의 시점은 이 오버피팅이 발생되는 시점을 딱 끊어갖고 이때 생길 수 있는 이때까지 학습된 학습 변수를 가지고
최종적인 학습 모델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첫 번째 학습 데이터를 모은다. 학습 데이터 셋을 전체 모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정한 크기만큼 10개가 됐건 100개가 됐건 일정한 크기만큼 배치 사이즈만큼 X를 샘플링한다. 그리고 나서 샘플링된 데이터를 학습 모델에 입력을 하게 되면 학습 모델은 각각의 데이터마다 출력값을 만들겠죠. Y바 1, Y바 2, Y바 10개를 만들겠죠. 그럼 각각에 대해서 L을 구하고 각각에 대해서 정답과 비교해서 비교한 다음에 제곱을 하거나 절대값을 씌워서 목적 함수를 만들고 이 목적 함수를 최소로 만들어 주도록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서 최적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된다? 이때까지 요 데이터에 대해서 요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 변수가 한번 업데이트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배치를 뽑아서 대입을 하고 예측을 하고 목적 함수를 만들고 목적 함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시 학습 변수를 업데이트하고 반복하게 되는데 언젠가는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받은 결과가 커지는 시점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이 있죠. 그럴 때 오버피팅이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스탑을 하고 그때까지 학습된 것 중에서 가장 최소로 만들어주는 에러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학습 변수를 최종 모델의 학습 변수로 만들고 이제 이거를 실제 환경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경망 모델이 사용되는 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CNN 모델을 쓰게 되면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사물을 인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챗 GPT는 언어 모델이죠. 언어 모델,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힌트가 있으면 이거에 따라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어휘를 연속적으로 자기 회귀 방식으로 연속적으로 생성해내는 것이 랭귀지 모델이 되고 그리고 요건 뭐냐면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해서요.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해서 사람이 작성한 텍스트를 이제 사람이 미리 여러 가지 학습된 그 텍스트 투 스피치 모델에다 입력하게 되면 얘가 음성으로 발화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나레이션 애플리케이션, 유튜브에서 나오는 나레이션 애플리케이션들은 현재 나와 있는 요 STT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녹음하지 않고 텍스트만 입력하게 되면 STT라는 애플리케이션이 그 텍스트를 입력받아 갖고 목소리를 발화하는 것이 되는 거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이 생성 모델, 이미지 생성 모델, 얘는 이제 디퓨전 모델을 만든 것인데요. 디퓨전 모델로 만든 생성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나와 있는 디퓨전 모델의 이미지 생성 모델은 한 2, 3년 전에 나왔던 GAN이라는 모델, 그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는 모델보다 더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학습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산 시간도 짧게 걸리고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미지 생성 모델은 디퓨전 모델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우리가 원하는 힌트를 주게 돼요. 예를 들면은 후드 점퍼를 입고 있는 여성 워리어를 만들어 봐라 하면 이런 모델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런데 신경망 모델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신경망 모델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네 가지 사례,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챗 GPT, TTS, 그다음에 생성 모델, 이 네 가지 모델은 전통적인 머신러닝이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오로지 신경망으로만 가능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신경망 모델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대부분에 벌어질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그다음에 머신러닝 모델은 아마도 거의 100% 신경망 모델로 구현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